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번 영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불륜 소설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자극적인 걸 기대했지만 그 이상의 원대함을 보여줬던 최고의 고전 명작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루베르의 마담 보바리입니다. 이 책은 읽을수록 좀 사찰 당한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프랑스 리얼리즘 소설의 정점이라고 칭송받는 만큼 이게 소설인지 현실인지 정말 왜 이 끝까지 멋없는 주인공에게 공감이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은 한 찐따 학생의 전학으로 이야기는 펼쳐지는데 이름은 샤를 보바리로 엄마가 약간 극성이에요. 아빠가 원체 방법적으로 좀 가정을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샤를은 좀 마마보이입니다. 나이 먹어서 의사로 직업을 정한 것도 심지어 아내도 엄마가 골라주게 되는데요. 아내랑은 좀 잘 안 맞지만 그럭저럭 사는 중에 이제 먼 시골로 한 환자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환자의 아주 아름다운 딸 에마를 보고 반하게 돼서 자주 그 환자네로 먼걸음을 막 하게 되는데요. 샤를의 아내는 이제 눈치를 채고 닥달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급정계로 죽습니다. 샤를은 잠시 동안 슬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고 엠마에게 청혼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은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바리 부인이 된 에마의 시점으로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이 따분하고 수도원에서 로맨스 소설을 다 설렵해가지고 좀 사랑에 대해 기대치가 남달랐고 환상도 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샤를이 좀 남자다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너무 심심한 남자였던 거죠. 나름 이것저것 노력을 하지만 허탈함이 점차 생기는 와중 한 후작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 무도회에서 에마는 자신이 원하던 건 이런 화려함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춤을 추고 돌아오니 현실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히스테릭해집니다. 에마는 의사로서 잘 나가고 있는 샤를이 좀 야망이 없어가지고 싫어지는데요. 이런 에마의 히스테릭을 치료하고 싶어서 샤를은 옛 스승에게 조언과 진단을 받아볼 겸사 떠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을 좀 압축한 건데 총 3부로 당연히 안 읽어봐도 이제 대충 2부부터 이 허영심 많은 에마에게 좀 은은한 사랑부터 되게 불꽃 같은 사랑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읽다 보면 처음에 왜 이리 세세하게 묘사가 많지 싶다가 점차 재미있어지면서 에마처럼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게 됩니다. 약간 보바리 부인이 불륜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환경을 좌르르 알려준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다 읽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어서 그저 휩쓸리는 좀 한 여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묘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악독하거나 양심이 죽었으면 속은 시원했겠지만 공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약간 마라마 스토너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마가 책을 편식하지 않고 좀 두루두루 읽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해 봤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얕게 생각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이 아니라서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샤를의 재혼도 에마의 연애도 모두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작가가 뭐 독자에게 자신의 사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한편의 현실적인 허구를 보여준 완벽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너세니얼 호선의 주홍 글자입니다. 이 책은 불륜 소설로 유명하지만 정작 불륜 과정보다는 불륜 이후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인데요. 2세기 전으로 돌아간 어느 여름 마을 주민들이 감옥 근처에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당시 청교도 사상이 짙어가지고 가볍든 무겁든 좀 공적인 처벌 행위는 존경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인을 심판하는 거에 대해 막 너도 나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였는데 감옥에서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이제 3개월 된 딸을 안고 등장을 합니다. 가슴에는 A라는 되게 화려한 자수를 새긴 옷을 입고 있었고 기부인 같은 우아한 미모로 막 사람들은 어쩜 저리 뻔뻔하냐고 수군대는데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헤스터는 그런 모든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되게 당당하게 처형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어쩌다 일이 됐는지 좀 씁쓸해 하는데요. 그러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를 보고 마음이 심란해졌는데 그 남자는 마을 주민들한테 자신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저 여자는 영국의 학자인 남편과 이곳에 오기로 했지만 여자 먼저 와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 증거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갓난 아기를 품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는 쓰게 웃으면서 그럼 애 아빠는 누구냐고 묻자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스터가 입국으로 애 아빠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dims데일 목사라고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신앙심 높고
좀 수려한 남자라서 인기도 많은 목사님이 헤스터에게 애 아빠 누구냐고 추궁을 해도 헤스터는 말을 안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헤스터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간수는 의사인 로저를 부르고 로저는 이제 치료를 위해 단 둘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아이도 진찰하고 약도 챙겨주는데 헤스터가 됐든 로저에게 애를 해칠 거냐고 하자 로저는 애가 뭔 잘못이냐고 되려 그녀를 다그치는데 여기서 바로 촉이 오죠? 로저는 아까 군중 속에 있던 그 남자이자 바로 헤스터의 남편이었던 건데 헤스터를 만나기 위해 위장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스터에게 막 불륜의 이유를 묻지 않고 찾을 필요도 없이 자신은 어리석었고 당신은 나약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애정이 너무 미쳤어요. 그리고 애 아빠는 누구냐고 묻자 그것만은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고 들어서 그럼 자신이 무슨 수를 쓰든 그 남자를 찾아낼 거고 자신 또한 헤스터의 남편임을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치욕을 받기 싫으니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간통남에게 더더욱 비밀로 하고 어길시 그 자의 모든 걸 파멸시킬 거라고 하니까 헤스터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을 압축시킨 걸로 총 24장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각 소제목이 붙는데 개인적으로 18장인 흘러 넘치는 햇살 하나 보고 달린 그런 기분입니다. 읽으면서 좀 거룩한 성서 보는 듯한 문장들이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라서 우아함도 있고 이제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도 있지만 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효도 안 하는 거랑 살인과 간음 이게 다 똑같은 무게의 죄인가 따졌을 때 아니잖아요. 고로 죄는 좀 상대적인 거고 이 죄값 또한 그에 맞게 받아야지 너무 적거나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평생 청렴하게 살진 않았고 저의 실수에 대해 좀 합리화하면서 이제 제 미래에 향해 살아가는데 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치욕으로 박제가 되고 죄인으로서 이제 멸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지 약간 인간의 존중을 말살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실수하면서 깨닫는 게 없으면 구제불능이지만 실수하면서 배우기 마련이고 여기서 헤스터도 죄를 저질렀기에 좀 인간에 대해 동정을 하고 이해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용서가 너무나도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용서를 하고 그걸 털어내느냐 아니면 용서 없이 같이 나락을 겪을 것인가 이 양자택일 중에서 보통은 용서를 하고 털어내는 게 현명한 거라고 해도 같이 이제 나락을 가면서 파멸하는 것 또한 그 징벌자에게 하나의 구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책은 세관이라는 에세이가 같이 있는데 호손이 왜 이 주홍 글자를 쓰게 된 건지 넌지시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작가 너세니얼 호손이 실제로 과거 150명 넘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리고 그중에 19명은 막 처형당한 세일런 마녀 재판의 재판장 중 한 명인 존 호손의 후손이었고 그로 인해 좀 이 가문의 업보를 풀고 싶었던 호손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깊이 하면서 당시 무시받던 작가로 존버 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마녀 재판과 마녀 사냥이 많았던 세일럼을 배경 삼은 또 다른 걸작 아서 밀러의 시련도 같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녀라고 해서 싹 다 여자이진 않았고 마녀로 잡혀서 너 마녀지 하고 막 고문을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난 마녀가 아니야, 쟤가 마녀야 이런 식으로 거짓 자백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광기 그 잡채인 시기가 세일럼에서 실제로 벌어졌고 이 희곡은 그 현실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정말 순수한 악 그 자체인 에비게일과 방황했지만 끝내 자신의 인간성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자극적으로 드라마틱해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페리스 목사의 기도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유는 딸인 벡티가 몸져서 누워있는 상태인데요. 하녀인 티토바는 괜히 얼쩡거리다가 혼나고 이제 조카인 미소녀 에비게일도 등장해서 뭐 누가 왔다고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의사는 일단 베티는 멀쩡하다고 혹시 모르니까 좀 불가사의한 것도 한번 거기서 찾아봐야 한다니까 이제 페리스는 기겁을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약 처방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절대로 이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에비게일이 이미 마법 때문에 베티가 쓰러진 거라고 소문났으니 삼촌이 직접 응접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자신이 뭐라 말하냐고 딸과 조카딸이 막 숲속에서 이교도처럼 춤춘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 페리스가 역정을 내니까 에비게일은 정말 순수하게 춤춘 게 다고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베티가 기절한 거라고 합니다.
페리스는 믿기가 힘든 게 여자애들이 막 옷까지 벗으면서 숲속에서 뛰놀고 있는 걸 봤다니까 그건 착각이라고 에비게일은 말하고 그럼 왜 프로토 부인네 일하다가 쫓겨났냐니까 그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고 아주 나쁜 년이라고 하는데 에비게일이 프로톤에 잘리고 이제 반년 이상 그 어느 곳에도 고용이 안 된 게 좀 묘하게 걸립니다. 자꾸 에비게일은 마흔에 자신의 평판은 좋았다고 난리치는 뭐 그런 와중에 퍼트넘 부부가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딸 루스도 누워있는데 악마에게 영혼이 빼앗긴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어른들끼리 따로 이야기하는 중에 페리스가 숲속에 봤던 다른 여자애들은 마을에 소문 퍼져서 이제 마녀로 불릴까봐 두려워하는데요. 에비게일은 페리스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연기를 하고 있는 베티를 깨우게 되고 이제 훌쩍거리면서 일어난 베티는 에비게일한테 프록터 부인을 죽이려고 마법이 걸린 피 마신 걸 왜 이야기 안 하냐고 하니까 에비게일은 입 다물라고 바로 폭행을 합니다. 입막음을 시키면서 이제 안 지키면 보복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프록톤에 쫓겨난 이유가 그 부인의 남편인 존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눈치챈 부인이 존을 닥달하고 에비게일을 내쫓은 거였습니다. 존에게는 좀 짧고 가벼운 사랑이었다고 해도 다 과거이고 끝났지만 에비게일은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 광기 어린 집착은 프로토 부인을 저주하게 도와달라고 티투바에게 부탁을 했지만 가장 먼저 팔아버리고 에비게일의 부탁으로 도운 것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티투바는 에비게일의 그 현란한 거짓말에 결국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악마를 봤다고 회개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자애들 너도 나도 이제 회개를 하면 용서한다는 말에 악마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1막은 내리게 됩니다. 총 4막까지 있는데 여자아이들의 거짓말로 인해 이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한 재판장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저 어린 것들, 저 순수한 애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없어 라고 이제 눈 맞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때 본인들도 이제 막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됩니다. 이 책은 이런 비극적인 내용 속에서 한 숭고한 희생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좀 순수한 악과 흔들리는 선의 대결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그 사이 낑긴 한 사람의 각성까지 나름 흥미진진하고 나쁘지 않은 결말이라서 그런가 재미있었습니다. 아서 밀러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볼 생각이 충분하고요. 사람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어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자 인간성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고전 고를 때 그 당시 문제작이었다 뭐 이러면 재미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밀러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이제 다시 세계 4대 불륜 소설로 넘어가서 세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바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두께가 살벌한데 생각보다 가독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장부터 오블론스킨의 남편이 이제 애들 가정교사와 바람난 걸 아내에게 들키고 집안 하인들도 이 집에서 일 못하겠다고 난리 나는 즉 한 가정의 파멸 직전으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합본이라 무거워가지고 책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면 남편의 이름은 스테판으로 아내인 둘리에게 들켰을 때 좀 차라리 진지했어야 했는데 되게 멋쩍은 미소 지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낍니다. 둘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빡치죠. 그래서 이제 스테판을 보지도 않아가지고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자연스럽게 시간이 약이라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애들한테 오늘 엄마 어때? 이런 식으로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여동생이 온다길래 이걸 빌미로 말 좀 걸 겸 아내 방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둘리가 아예 친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막 싹싹 빌면서 애들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전형적인 하남자 대사를 날립니다. 하지만 둘리는 자신이 애들 가정교사와 바람난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냐고 역정으로 나가버리는 아주 속 시원한 연출을 해주는데 여기까지만 책으로 읽어도 좀 심리 묘사와 인물 묘사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시 스테판이 일을 하다가 친구인 레빈이 찾아와서 반가운데 이 둘은 약간 서로 상극입니다. 도시 속 방탕한 생활을 경멸하는 레빈이랑 시골은 약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스테판. 그런데 이걸 빼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라서 이따 한잔 하자고 하는데 스테판은 왜 레빈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자신의 처제인 키티에게 레빈은 청혼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요.
레빈이 원체 숙맥이라서 이제 조언 좀 얻어보려고 스테판에게 간 거고, 이제 스테판은 잘 될 거라고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연적인 브론스키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멋쟁이 귀족인 브론스키가 키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 빨리 청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의 대화에서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니까 스테판도 레빈에게 최근 자신의 고민을 좀 비유적으로 털자 레빈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불륜에 대해 이미 배부른데 왜 또 빵을 훔치냐고 합니다. 스테판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제 본론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 버릴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이 레빈은 되겠냐 싶으면서도 사랑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스테판은 레빈의 이런 순수함이 미덕이자 결점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변화, 매력, 아름다움은 이제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졌다는데 역시 불륜남은 일단 말빨이 장난이 없어요. 그리고 작중에 묘사로 금수저 미남이라고 나오니까 한 매력하는 사람이겠죠? 뭐 여튼 한편으로 키티의 엄마는 시골의 야만적인 레빈보다 조금 더 세련된 브론스키가 딸의 남편이 되길 바라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제 키티는 이 둘 사이에 고민 좀 하다가 결국 레빈의 청혼각을 눈치채고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게 되고 레빈은 상남자인 게 인정을 합니다. 자신이 봐도 브론스키는 세련된 존재남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반면 이제 키티의 아빠는 레빈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 브론스키가 가벼운 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브론스키는 키티와의 연애는 즐거워도 결혼은 아직이었는데요. 엄마 마중 나간 철도역에서 스테판을 만나고 스테판은 여동생 마중 나왔다고 하면서 서로 인사 후 브론스키는 엄마에게 갔는데 스테판의 여동생인 안나와 같이 있었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안나의 첫인상은 어딘가 시선을 끄는 여자라고 느꼈고 엄마는 안나를 막 칭찬을 하는데 서로 아들 이야기하면서 즐거웠다고 합니다. 대화 도중 철도역에서 한 사람이 죽자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안타까워하는 안나를 보고 브론스키는 다른 직원에게 남은 가족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금을 쥐어줍니다. 그런 선행을 본 안나 또한 묘하게 브론스키에게 시선이 가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의 죽음이 좀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오빠의 이혼을 막기 위해 온 안나는 이제 둘리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오빠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리는 어느 정도 대화에 이해도 하고 공감해주는 안나 때문인지 많이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역시 토크는 이해와 공감이죠. 아무튼 나쁘지 않은 저녁을 보냈고 안나는 무도회가 좀 질색이지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에 브론스키가 있었고 이 브론스키는 키티가 안중에도 없이 이제 안나에게만 막 찝적대가지고 키티는 마음에 상처 있고 안나는 또 안나대로 좀 불편하니까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브론스키는 이제 다음날 안나 따라 열차에 탑승을 하게 되고 자꾸 밀어내는 안나에게 계속해서 불꽃 플러팅을 하면서 아예 안나네가 있는 이 지역 근처에 머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부를 좀 압축해봤는데 이 책은 총 8부로 생각보다 재밌고 이제 7부로 끝났다면 베스트셀러였겠지만 8부로 끝내니 스터디셀러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두꺼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온 걸 되게 한 방에 빵 터트리거든요. 여운이 장난 아니고 좀 해설 보면 작가가 독자들에게 교훈 같은 걸 주고 싶었다는데 이상한 말이지만 톨스토이는 훈수 둘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로 초장편 소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소설인데 원래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두꺼워가지고 영화로 먼저 보고 이제 요약된 거 스포까지 싹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직접 읽어보니까 복선 찾는 재미가 있고 이게 결말을 알고 봐도 무방한 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 결말의 원인들을 알게 되니까 그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르고 봐도 되고 약간 알고 보나 모르고 보나 둘 다 재밌는 것 같아서 이래서 명작인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도시와 시골의 배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 쪽은 점점 삭막해진다면 시골 쪽은 역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톨스토이가 신문에서 한 여인이 철도역에서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소설을 썼다는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약간 누군가의 죽음이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된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는 다소 루즈해지기도 했지만 이 초반과 결말 부분이 너무 좋았기에 언제 한번 재독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한 권만 추천하라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마지막은 서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입니다. 이 책이 오늘 소개한 책들 중에서 가장 가독성이 좋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처럼 냅다 불륜을 들키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되거든요. 자세한 리뷰는 이미 남겨놔가지고 더보기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한 세 권과 다른 분위기의 결말입니다. 약간 마음의 위안도 줘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제 책 속에서 답을 발견하고 찾은 여자들이랑 사람 속에서 답을 발견하고 찾은 여자들의 결말이 좀 상이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자 인생은 실천이라고 편파적인 독서는 지양해야 하고, 책을 혼자서 읽을 때는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뭐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누군가 같이 읽고 아니면 읽은 걸 공유하면 그 답이 다양해지고 결과 선택폭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아주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잔잔바리로 쭉 오래오래 책 리뷰를 남겨보고 싶네요. 그리고 4대에 들어가진 않아도 불륜 소설 하면 바로 생각이 나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 이 책 또한 명작이라서 이참에 같이 소개하고 싶은데, 인생의 배가 비슷한 분위기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불륜 소설 편견을 가장 먼저 깨준 소설이기도 하고 영상에서 되게 찔끔찔끔 언급했는데 이참에 한번 각 잡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절판된 책이지만 서문에 도리스 레싱의 그 글들이 책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느낌이었고 1장 첫 문장부터 명작임을 되게 빡 보여줍니다. 채털리 부부가 어찌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인 클리퍼드 채털리는 귀족이라서 좀 잃을 것이 많으니까 약간 겁쟁이로 자랐지만 부유한 지식인 계급의 자유로운 코니를 만나서 이제 누나의 엠마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름 잘 지내던 중에 전쟁으로 인해 클리퍼드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고 요양 겸사 시골 마을로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신혼 부부는 좀 육체적인 결함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코니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이제 생과부나 다름없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딸한테 애인 좀 만들어 보라고 권유도 하는데요. 클리퍼트는 이제 시골에서 단편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싶어가지고 좀 부유한 희곡 작가인 믹이라는 남자를 초대했는데, 코니는 이 남자와 한번 썸에 타보지만 그와의 연애는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남편 주변의 남자들은 죄다 속물적이고 점차 남자 환상이 깨지는 중에 이 부부가 어느 날 같이 산책을 하다가 클리퍼드는 이제 소유지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원했고 코니 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얻어볼 생각이 있냐고 묻자 코니는 되게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남편은 대신 별 볼 일 없는 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도 사실을 알고 싶냐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면서 산책 도중에 이제 휠체어가 문제 생겨서 사냥 터지기 멜로디를 만나서 이제 휠체어 좀 끌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멜로디는 좀 조용한 미남인데 근육 빵빵이라서 그런가 그에게 묘하게 끌리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너도 나도 기대한 부분들이 펼쳐지는데요. 대충 5장 초반 이야기를 압축한 내용으로 총 19장으로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금기된 사랑, 물란함, 검열됨 이런 고자극적인 영혼 멘트에 한 열어보자 했는데 역시 고전은 고전이고 내용은 매우 계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되게 계층 간의 혐오, 갈등, 뭐 사회적 문제 이런 걸 더 다룬 내용이라서 읽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이 책은 풍속적인 것에 가려진 그 너머의 사랑과 관계의 진실을 본 듯한 느낌? 그래서 되게 괜찮은 소설이에요. 이렇게 오늘 불륜 소설 하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볼 게 많았던 고전 명작들을 소개해봤는데, 이 불륜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남의 이야기라서 재미난 소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즐겨볼까 하다가 우와 명작이란 이런 맛이구나 싶더라고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기대한 이상을 얻게 되리라 장담을 하는데요. 그리고 싹 다 영상화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거 먼저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